곧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 연휴에도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백을 짚어주신 분이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진보의 달마대사 면벽 수행하고서 말하는 김종대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 오셨을 때 네. 10만 공약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댄스를 하겠다. 댄스. 네. 댄스를 해서 올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야 먹고 살라고 별짓 다 하는데 뭐 어쨌든 축하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사실은 아니 좀- 저렇게 점잖은 네. 분이 그러니까요. 제가 좀 기자님이 점잖지만 좀 할 건 해야 돼가지고 압력을 못 이기고 이렇게 했다는 공약이 점. 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뉴스보다 짜증나다 모처럼 시원한 소식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편의점 저희 10만 넘었는데 여기는 30만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설 연휴 기간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의점 주인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윤선입니다. 편의점 아직도 그래도 배가 고프다. 거리에 고프지 나가서 뭐. 주섬주섬 많은 시민들의 응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30만 구독자 달성을 했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네. 앞으로 더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향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아니 나는 장윤선 기자가 뭔가 해낼 줄 알았고 네. 오랫동안 내가 알기 때문에 하긴 뭐래요. 안 되면은 현장에 가서 만들어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업처검엄, 뺑덕검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뺑덕검엄이요? 맨날 뺑덕이라고 저한테 아니, 놀려요. 완전 정말 이거 했는데 같이 하고 싶지 않은 패널입니다. 구독자가 올라도 출연료는 안 오르는 방송. 네. 어쨌든 좋습니다. 스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먹게 처음에 살려야죠. 셋이 하다가 지금 7명, 8명이 되고 방문을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여기가 네. 더 의리의리해요. 왜 이러세요? 그만 넓지 여기는 소규모인데. 네. 아니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그 현장 뭐 자주 가신다 그랬는데 어제 실제로 네. 인천 계양을에 네. 그 방송 르뽀라고 해야 될까요? 갔다 오셨어요. 예. 그 설 연휴 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었죠. 맞습니다. 민심이 좀 어땠나요?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한 입장을 좀 들으려고 거기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데요. 인천 계양을. 근데 원희룡 장관이 출격을 했어요. 이재명 잡겠다고. 그래서 아주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건물 벽 하나를 거의 뒤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걸었는데 빨간색에다가 동그라미 원, 그렇죠. 그다음에 봤습니다. 한글 희, 그다음에 이제 청룡해라서 진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룡을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근데 흡사 좀 어떤 분들은 중국집인가 이런 인상을 갖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 취재하러 갔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약 한 14분 정도의 유권자들을 만나 뵀는데 대체로 민생, 물가.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장보기가 겁났다. 요거랑 그다음에 여당 정치인들은 김건희 여사 백 문제 관심이 없다. 시민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 아니더라. 관심이 많더라. 그리고 일정 정도의 이제 심리적 허탈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시간 일을 하면 하루 12시간씩 한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봉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덮어놓고 그런 백을 그냥 받냐. 그리고 앞에도 샤넬 화장품 받았고 뒤에도 신라 면세점 있었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술도 갖다 주고 등등 했다는 거잖아요. 장윤선 최초에 시계도 받았다고 예. 공개하시죠. 시계는 목사님이 받은 거고 목사님이 받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허탈하다. 서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 더군다나 최소한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조차도 없었다.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정청래 최고인가요? 네. 예전에 이제 인천 계양을 선거 얘기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붙여놔도 당선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없었습니까?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제가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딱 한 명 만났습니다. 대체로 호남 사투리가 되게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부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명품백 우리도 다 있다 하나둘씩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정쟁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뭐 이 정도에서 대충 끝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요. 대체로 그 지역이 그렇게 그 이른바 얘기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동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에는 조금 뭐 좀 좋은,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정치 혐오가 많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양당이 싸우니까 지쳐서 보고 싶지가 않다. 뉴스도 텔레비전도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반정치, 정치 혐오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런 기류가 느껴지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그 설 연휴 기간에 또 빅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죠. 우리 1.5 지대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우리 속칭 3지대에 계신 정당 4개 정당이라 하기도 어렵죠. 4개 세력이 규합이 돼가지고 개혁신당으로 빅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좀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이제 앞으로 녹색당은 구호를 바꿔야겠다. 기득권 양당 정치 청산이었는데 그걸 제3지대가 쓰니 네. 우리는 기득권 3당 정치 청산을 이제 해야 되는 4중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설 연휴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뉴스에다가 이 설 연휴에 나타나는 어떤 여론의 왜곡 착시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다. 이걸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올랐습니다. 뭐 리얼미터 조사에도 올랐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명절 때는 좀 나이 많은 분들이나 꼰대들이 주로 여론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이상해요 그것도. 그리고 조금 약간 리버럴, 조금 약간 젊은층이 말을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명절 때는 그 보수 정당이 유리합니다. 명절 조사 때는 늘 그럽니까? 네, 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마 갑자기 위계 구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진 그래도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발언권이 좀 세 보이는. 또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가서 밥 먹다가 아버지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러고 또 아니면 며느리가 아버님 제 생각도 달라요. 이렇게 해서 괜히 입맛 떨어뜨릴 일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여당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오면서 며느리는 우리 아버님이 이상해, 또 뭐 저 어머님도 이상해, 뭐다가 또 한참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듣고 있다가 아유 대충 살아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명절 스트레스 잔뜩 안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 뉴스가 주로 이렇게 소비된단 말이야. 예, 설 명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시 현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요게 말입니다. 회복되는데 약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보름 필요합니다. 예, 요게. 그래서 설 명절을 갖고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설 때만큼 여론이 왜곡되는 때가 없다. 역시 분위기가 좋은 데는 정치적 이견이 없는 가족. 이래가지고 뭐 별로 싸울 거리도 없고 이러면서 야 그 유튜브 봤냐 경향신문 걔 골 때리더라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버님 저 구독 눌렀는데요 뭐 이러는 집이 분위기가 좋지. 그렇죠 좋겠네요 아주. 한쪽은 가세연 보고 한쪽은 경향 TV 보고 이거 별로 가족 화목에 도움이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꺾어요. 또는 아예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자식들이 많다. 또 너무 그게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2002년에는 진짜 사위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야야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면 아버님 노무현은 달라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떻고 저쩌고 이게 주로 22년 전 대화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그때는 어른들이 몰랐어. 그러다가 요즘은 어른들이 더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보의 평등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 당시에는 사위나 며느리가 서울에서 와서 생전 못 듣던 얘기 해주는 얘기가 진짜 정보였던 거예요. 그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착시 왜곡 현상이 이제 위계형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여론조사에서 전화가 와서 누굴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시아버지 계시는데 얼른 끊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김종대 의원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길었나? 짧게 할게요. 네,
사실 삼지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 제3정당, 제3지대 하면 민주노동당, 정의당으로 대표돼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뭐 기어이 1%대로 추락을 하면서 사실상 정의당의 녹색 정의당의 자리 자체가 상당히 뒤로 순위로 밀렸다. 그 자리를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사파 연합,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당으로 한 개혁신당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건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현역 국회의원 저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우파 정당이야, 우린 잡탕 정당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민주당 출신, 정의당 출신, 뭐 다 국민의힘 모였어. 출신 싹 다 모인 모여있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 저 당 싫은 사람 다 모여, 거의 이런 컨셉으로 이제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만 하더라도 거의 어려울 거다. 제가 금태섭 의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다. 차라리 여기서 접자. 뭐 거의 그 수준까지 갔다가 막판에 사실상 이낙연 대표가 아유, 다 네 맘대로 해라. 내놓겠다. 다 예. 내놓겠다. 당명도 당원도 모두 다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혁신당 그 그러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게시판에 탈당한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류호정 의원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책임져야 아니, 돼요. 어떻게 아니, 돼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때도 많이 경고했어요. 우리가 유호정 의원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이미 2석은 손해 봤어요. 그러면서 21대 국회 4년을 의원 리스크에 시달렸는데, 네. 그걸 우린 겪어봐서 아는데 어쩌자고 이호정 의원을 데리고 갔냐. 나는 정의당이 아니라 그 당이 걱정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충고를 해줘도 이걸 갖다가 충고로 안 듣더니 저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두고요. 전 정말 이거 갖고 1시간 이상 싸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제3 세력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대선 후보가 없어요. 대선 후보급의 상징적임을 옛날 안철수 의원 같은 이런 어떤 결집할 수 있는 깃발은 있는데 기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 기반이 없어요. 이번에 저렇게 빨리 합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준석의 대구 지지율, 이낙연의 호남 지지율.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약하면서 각각 영호남을 대표하는 주자로 출마하려는 기세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뭔가 다시 그 판을 벌려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출마 선언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러니까 일단은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역 기반과 대선 후보가 없는 데다가 세 번째는 너무 서둘러서 합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호정부터 이준석까지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이거 탈이 날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을 다 할 수 있는데, 앞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서둘렀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 세 가지의 부재가 매우 커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내부의 통합 정당을 관리하기에 급급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3지대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나다면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지지 안 하고,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야 되겠고 할 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좀 모아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했다. 이거에 이견 제시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언가 맨날 2% 빠진 건 듯한 좀 모자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현실 선거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청년, 2030, 여성 이렇게 우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막상 선거판에 가면 그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전국에 얘기를 서로 다 할수 있다는 흩어져 거지. 있고, 예. 여긴 수직적 선거입니다. 그지 수평적인 계층, 영별, 세대 이런 선거 아니에요. 막상 지역구 가서 해보면은 이게 취약한 거야. 이 전투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하면 대선 후보급은 둘이나 있다. 이낙연과 이준석. 이준석도 이제 다음 대선 때는 40이 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다. 40대 대통령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개혁신당 안에. 그리고 지역은 대구에서는 이준석,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는 이낙연 할 거다. 그런데 좀 기다려라. 지금 당장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 왜냐하면 우리한테 빅카드다. 두 대표의 출마가 어디로 결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이거
벌써 까면 안 된다. 기자들 왜 이렇게 서둘러?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들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지율. 예, 내일 선거하면 우리 다 떨어진다. 빨리 뭉치지 예, 않으면. 우리도 네. 내일 선거하면 우리 다 잘 나와봐야 5에서 8 나온다. 최소한 20% 지지는 돼야 그래야 여기저기 동네마다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개혁신당 누가 하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하면 이렇게 알아들었지만 개혁신당 이름으로 우리 뭉쳤어요라고 하지만 주황색, 보라색, 하얀색, 파란색 뭐야 니네 정체가 무지개야?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는 많이 좀 침체돼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방송 오기 직전에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볼살이 많이 빠졌더라. 예, 고민의 흔적이 너무 많고, 힘들더라. 예, 네, 힘들어 보이더라. 한숨이 자주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양당 심판을 넘어서 새로운 아젠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무상급식 하나로 선거 치렀다. 끝났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심판론 얘기하는데 무슨 운동권 심판? 우리 아버지도 운동했어요. 우리 아빠 운동권이라고 그랬는데 막 이런 식이다. 뭔가, 2030 예. 세대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운동권이라고 하면 역사책에서 보던 사람들 80전 6월 항쟁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2030 세대가 운동권 심판이 뭐야?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전선은 반윤 전선은 맞다. 윤석열 심판 선거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반윤 비명 본인들의 노선은 반윤 비명. 반윤 비명 이렇긴 한데 이거 말고 세대로 제대로 된 어떤 아젠다를 발굴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어떤 그런 그 희대의 카드 뭐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아직 못 찾았다. 아니, 좀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보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준석이 사람들 마음을 가슴을 울렸느냐. 예컨대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연설할 때 이런 때입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굽히지 않는 정신. 이럴 때 사람들을 울렸고 또 보수의 수구 세력을 공격할 때 이럴 때는 저도 완전히 혼을 쏙 빼놓고 들었어요. 감동 있게 했죠. 매료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정신으로 그 선거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다음 주면은 6, 7명이 넘어올 거다. 3월이 되면 교섭단체 수준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게 이준석 대표를 망치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렇게 광야에서 깃발을 내세우고 새로운 정치를 외쳤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준석유에 가까운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옆에서 늘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런 분도 영입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새로운 정치에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희망이 반딧불만한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는구나. 근데 안철수 옛날에 그 2012년 대선 출마할 때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사람도 갔대? 이 사람도 갔대? 뭐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치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자꾸 바깥에서 모아야지. 그런데 이제 큰 당의 부스러기 마치 비듬 떨어지듯이 왜 과하다 비듬. 난 비듬론이에요. 무슨 그런 것들 이렇게 쓸어 담아서 내가 보니까 쓸어 담아봤자 비듬과 머리카락하고 휴지 조각이요. 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라도 모아서 스케일링을 하겠다. 그런데 이 스케일업이 이게 보면은 굉장히 기성정치 논리를 따라가면서 나도 어떤 제대로 된 어떤 플랫폼에 올라타겠다는 그러니까 김광석 거리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준석에 열광하던 청년들은 이게 뭐냐 하는 실망할 얘기를 수밖에 하는 없다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밖에서 풍찬 노숙을 많이 해봐서 알거든. 그럴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건데
자꾸 이거를 키우려고 해서 야 횃불 가져와, 휘발유 가져와, 불사질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해 있는 함정이 아닌가 이런 실제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어쨌든 당직 다 나눴잖아요. 그리고 당명도 개혁신당으로 하게 됐고 당원 당규 다 이준석 대표 말대로 됐는데 당 삼역도 다 다 그죠? 장악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개혁신당 출신들이 그 오렌지들이 주도권을 오렌지족인가요? 예. 오렌지족이라고 얘기해요. 네. 김용남 의원은 항상 그 목도리를 메고 다니잖아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본인들이 주도한다,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비례의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로 보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얼마나 낼까. 그러니까 오늘 뭐 출마 선언한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은 동네 가면 체감 지수 좋아요, 해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파전이 됐을 때 3당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원욱 의원이 동네에서 아직 민주당인 줄 알고 사람들이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이었네, 제3정당이네라고 하면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구에서 몇 개나 건져 올릴 수 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비례가 괜찮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비례 영입 인재 그분 누구지? 처음 들어봤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죠. 예. 예,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이 개혁신당의 비례 후보구나라고 라인업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의외로 참패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양상은 어떤 거냐면 앞서 얘기하신 비듬론, 비듬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했던 분들 가운데 그닥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이 혹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정치해겠어, 비례라면 모를까 점점점 이렇게 전화하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 짊어지고 이준석 대표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부양하는 아들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당장 개혁신당 지지하는 젊은 청년 그룹들에서는 그러려고 이 신당을 한 거야? 이제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무임승차로 보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는. 간극을 네.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지금 개혁신당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준석 대표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오늘 네.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건 변수가 되죠. 근데 김 위원장 보시기에는 저는 또 이분 역시도 약간 기술자 스타일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 평가하세요?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해서 출범할 무렵에 퇴출당한 7명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7인회라 그러는데 그 중에 맨 그 연장자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뭐 이수혁 전 주미대사도 계시고, 근데 맨 막내가 이준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원한 맺힌 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회초리를 들만 하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포철 회장설이 나오고 이러면 또 비판하려다 멈추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별로 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준석은 박근혜라는 어떤 창문을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서 정치 학습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청년 백수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냈고, 또 경제민주화가 사실은 이준석의 정체성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김종인류의 경제민주화론자가 이준석이에요. 뿌리 있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김종인이란 분이 단순히 기술자로 오는다기보다는 저는 그분은 하나의 어떤 그 자유주의 이념을 갖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유주의와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목소리를 내면은 그러면 문제는 조금 달라져요. 정당의 지향과 색깔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면에서 예. 이제 그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깊이가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주목할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만들 당시에 그때 그 경제민주화론. 거기에 이제 김종인, 이상돈 뭐 이런 분들 참여해서 만든 거는 지금 봐도
참 잘 대단한, 만들었다는 거죠. 잘 예. 만든 공약이거든요. 그때 이거를 그 사실은 민주노동당 거를 갖다 쓴 거 아닙니까? 무상복지.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기 뭐야 공약에 관한 한 노회찬 대표가 나는 친박이라고. 맞아요. 원내대표 연설 때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경제 민주화에 관한 한 나는 친박이다. 근데 제일 낫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이준석, 김종인 손잡는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 끝난 다음에 백브리핑 과정에서 네.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혹시 공관위원장 같은 거 맞습니까? 네, 라고 물어봤죠.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자질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보도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전 쪽에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오후 3시 40분에 개혁신당 공보본부에서 상기 헤드라인의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예. 하루 즉각 이 반박 오보 정정을 보도가 했구나. 네, 네.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이준석이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기준에 부합하다. 그 다음에 그 이준석, 김종인 손잡는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임명 확정적 등 다수 기사. 모두에 대해서 부인하는 논평이 이제 입장문이 네.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보도 이게 나왔을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 반기지 않는 겁니다. 왜 갑자기 김종인이야. 내가 선대위원장인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내가 공동대표인데 절반의 지분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지금 가장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역시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이낙연에 의해서 막히는 그러니까 그런데 입당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다면 나는 좀 곤란해라고 할 수 있는 TK 혹은 PK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오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댓글창이 지금 와글와글거리는 중 하나가 그래요? 저희가 놓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냐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금 이게 개혁신당 입당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난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게 무슨 뭐 이제 쉽게 얘기해 이러냐 이런 비평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오후 3시 9분에 그것도 또 왔나요? 예, 아니라고 금일 보도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당 통합 전에 개별 인사들의 개인적 소통은 있었을지 모르나 통합 후 공식적으로 영입을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라고 말씀을 들으면 장군 계속 방송 같은 부인하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김종인 부분 같은 경우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뭔가 반작용으로 지금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이고 네. 요건 재밌게도 2주 전에 이낙연 대표 측 인사와 황보승이 의회 접촉을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측에서 국민의힘 출신인 예, 또 반대예요. 반대를 했으니까 뭔가 좀 통합은 했지만 여진이 남아있는 어수선하죠. 듯한. 네. 네. 어수선한데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를 조금 시간을 두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자꾸 조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국 축구 같아. 이 플레이하는 모양이 이건 전술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지금 굉장히 좀 급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아직 2달은 남았습니다. 지금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역사는 하룻밤에도 써지는 거예요. 12.12는 하룻밤에다 6시간 만에 다 제압을 역사가 했죠. 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내실 있게 하는 기다리는 세력들은 결정적 순간에 정광석화처럼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게 뭐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아수라장 같이 돼가지고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도 사실 제3지대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아있죠. 예.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모아가는 분위기가 안 되면은 아마 2월을 이 분위기로 넘기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걸 아마 본인들도 더 잘 알 겁니다, 사실은. 사실 제가 오늘 이준석 대표랑 인터뷰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저 노원에 백사마을에 가서 연탄봉사 네. 했잖아요. 뭐 얼굴에 일부러 수검 수검 누가 발랐냐, 네.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고 그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 사람이라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연탄봉사 오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기 재개발해야 되는데 연탄을 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저기 뭐죠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데 이 개발되면 다시 깔아야 되니까 그럴 못 가는 필요가 거구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우선이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면 그 지역의 이슈가 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솔루션을 정책 가지고 와야 솔루션을 되는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연탄이나 나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비판 보도가 나왔어요. 백사마을 주민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가난을 자꾸 이렇게 그 세일즈를 하느냐. 이거 그게 마땅하지 문제야.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냥 동원됐을 수 있다. 이거 때 됐으니까 가서 연탄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무슨 연탄 우리는 지금 여기 빨리 재개발해서 좀 그 원천적으로 동네를 바꾸고 싶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역이 사실상 또 뭐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러면 유권자 지형이 바뀌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핵심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의 이슈가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태도 이게 사실은 여당 대표에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에는 그게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연탄의 진실 이런 데에 천착하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개혁신당이 그런 것을 해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부 뒷다리만 긁고 있어요. 특히 이제 거대 양당들이 그런 측면이 있어서 늘 제3정당에 대한 소구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들이 표가 득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내 진출이 늘 어려워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그런 역사를 쓰다가 결국 정의당과 같은 지금 상황에 봉착한 이거 진짜 아니 심각해서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유일한 어떤 원내에 그래도 6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진출한 진보 정당으로서 20년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해 왔고 소수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곳에 항상 정의당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계셔요.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 가장 맨 앞열에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재작년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수해가 엄청났을 때도 그때 신림동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반지하방에서. 네. 그때도 그 저 현장에 정의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픈 곳에 손잡아주는 정치는 진보 정당이 했는데 지금 지지율 1%로 이 돌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 앞으로 진보정당의 명맥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지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제다. 아무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박홍근 추진단장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관련된 회의가 열렸어요. 보니까 이제 참석 단위가 진보 3정당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 녹색정의당은 참석을 안 했다 그럽니다. 예, 이유가 좀 있을까요? 당내 반발입니다. 근데 아니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제가 슬픈 대목인데 사실 민주당이 뭐 진보의 맏형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연동형 비례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맏형은 맞아요. 근데 그 형이 놀보야. 그러니까 정의당은 흥보가 기가 막혀.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녹색당 정의당 연합을 서둘렀던 이유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라 생각된 거죠. 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위성정당 창당이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그런데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지지율은 하락하고 하니까 굉장히 서둘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녹색정의 연합을 만든 거예요. 선거연합당을 만든 건데 딱 만드니까 준연동형 현행 선거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180도 반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방송 나가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모처럼 아이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펜션 다 예약했는데 일기예보에 그날 비가 온다네. 그래가지고 야 그날 비 온대.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고 다 취소했어. 근데 당일날 되니까 해가 짱짱 나는 게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은 실망해서 울고불고 저기 뭐냐 이거 뭐 나는 체면도 안 쓰고 지금 그게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니 날 정치 일기예보는 분명히 흐렸잖아. 비 온다 그랬잖아. 저기 뭐 병립형 뭐 총투표 한다 뭐 당원 총투표 한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했더니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금 일찍이나 발표하든가.
그거 물어보려고 12월에가 저도 12월에 아마 제가 이재명 대표 만난 것 같은데 12월, 1월 그럴 때마다 죽는 소리 해가지고 아니면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2월이 되니까 갑자기 급물살을 탔죠. 예.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동형 그 선거법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역설적으로 녹색정의당이에요. 그 선택지를 미리 예상을 해놓고 일기예보 믿은 게 실수였지. 이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가지고 저기 산골짜기 밑에다가 저기 그 녹색당하고 초과상판 하나 줬어. 이제 우리 여기서 둘이 살자, 서로 사이좋게 살자 했는데, 놀부 형님이 쫓아와가지고 야, 집 새로 줬으니 이거 허물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 그러면은 그 비례연합당 가려면 이거 허물어야 되거든. 녹색당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녹색정의당에서 그 선거 방침을 정하는 단위는 전국위원회인데 전국위원회 자체를 거부한다네. 아예 야권 상정 자체를. 예. 녹색당에서. 그러면 지도부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입도 꺼내지,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왜 그러냐? 녹색당은 원한이 맺혀 있어요. 4년 전에 거기에 저 더불어시민당 그 위선정당에 갔거든. 네. 그런데 당선권도 아니라 비례 8번 갖고 시비를 건 거 아닙니까? 그 성소수자가 후보가 됐다고. 이런 만행으로 쫓아냈어요. 세상에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픔을 겪고 이런 어떤 거면서 녹색당이 그걸로 참사를 맞았습니다. 참사를. 그거 뻔히 있는데 4년 후에 이제 파트너가 이제 같이 정의당이 됐는데 창당하자마자 그 얘기를 나오니까 그쪽은 거의 들어눕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세상에 그래 이런 거 피켓 시위도 하고 대표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봤다는 말이야. 그리고 농성도 들어가 보고 그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 그러니 이거 참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흥보가 기가 막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니 맏형이면 동생들이 밥은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래 살펴가 보면 야 이런 게 어때? 이러면은 맏형 같은데 아이 갑자기 와서 집 허물고 같이 하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사정이 딱해진 거야 이게. 엄청 딱해진 거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집을 허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단 선거연합정당으로 뭉쳐서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선거하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 흩어지자 이런 주장인 아니 걸로 알고 그게 있어요. 말이 그렇지. 네. 거기에다가 그 연동형이 뭡니까? 네. 저기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역구 가니까 다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온 지지율만큼 비례의석으로 보정해주자. 이걸 연동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지역구 출마는 아예 관심도 없고, 비례만 먹으려고 오는 정당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은 뭐하러 우리가 수십억씩 빚내가며 이걸 선거를 치르는 거는 그걸 해야. 정강 정책을 사람들 만나서 홍보도 하고 TV 토론도 나가 싸워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비례 몇 석이라도 보상을 받는다. 이게 연동형인데 지금 보니까 지역구 출마자가 하나도 없는 어떤 그 연합체 같은 데는 비례만을 목적으로 창당한 정당이 이걸 이제 먹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연동형이 아니에요. 이건 연동형 비례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기본소득당 비판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어느 특정 정당이라고 네, 거기 얘기는 안 뿐이 아니라 했지만,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조국신당도 있고 많아요. 지금. 조국신당은 대상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원내에 들어와 있는 그 세계정당 3+1이잖아요. 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 플러스 알파, 여기 3인당,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이런 등등이 다 포함돼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매우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내부에 그래도 연합파들은 들어가서 해보자라는 거고 독자파들은 절대 안 된다. 이제 나오고 이제 있는 그 거죠. 갈등이 예. 상당하니까 일단 회의에 불참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지금 있는 이 통합형 비례정당의 비전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 때도 사실상 이 협상을 했었던 사람들을 취재해 보면 그때도 어려웠다. 그리고 당장 정의당 같은 경우 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출마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가 평생 정의당 이름으로 진보당 이름으로 출마하려고 선거 포스터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합한다는 이유로 지역구 출마 뭐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이슈가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런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진보당이 적극적이면 진보당은 들어오지만 녹색정의당이 곤란하면 녹색정의당 안 들어온 상태에서 개문발차 형태로 자기들끼리 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판단을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는 3%가 나와야 이런 되거든요. 이야기들은 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원래 정치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진보 정당은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서서 일해도 주거비 마련을 못하는 청년들이나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명절 때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 어떤 그 예비 신혼부부들 또 6,411번의 승객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전혀 대표되지 않는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또 진보 정당이 그런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색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이 진보 정치가 원내 진입을 못하는 건 우리 큰 죄악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작은 반딧불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당원들 비롯해서 제가 설득하는 거는 우리가 생존 못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첫째도 생존, 둘째도 생존, 셋째도 생존이다. 그건 유권자에 대해서 20년 진보 정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연합정당에 참여해서 몇 석번지냐 아니냐. 또는 뭐 어쩌냐 마냐. 이거 왜 하고 그러다가 또 의원들이 뭐 저기 탈당하네 마네 할 때 야단 한 번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당원들이 욕바지 노릇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사고 치면은 지역위원회에서 수십 년 희생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욕을 대신 먹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7번, 8번 출마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제일 약자들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다 화물연대 파업이다 할 때 밤새서 농성하는 건 어딜 가봐도 아직 진보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 투명 인간을 위한 정당이었고 또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다면 감내를 해왔는데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소멸돼 버린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제3지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데 그거 반대할 정당이 한국 정치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저런 포퓰리즘으로 막 그냥 환경 파괴하고 국가 자원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돼도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진보 정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데 사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우리 정치가 상당히 진보할 거라고 기대하고 남북관계면 남북관계 그다음에 언론개혁도 마찬가지고 재벌개혁도 그렇고 뭐 수많은 이 개혁 과제들 뭐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개혁 과제들이 막 빨랫줄에 빨래 널리듯이 엄청나게 널려 있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5년간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정치가 퇴행하거나 퇴보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 있고 대통령은 지지율 얘기했더니 전 세계가 다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고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세계적 지각 현상이 변동이 오겠죠. 예, 우리한테도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텐데 그 암담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 현장에 나가봤지만 현장에서 만난 그 평범한 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그 수족관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 수족관을 그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님도 있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포크레인 기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자영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드냐? 일단 찾아오는 손님이 없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매출이 더 떨어지고 찾아오는 손님 자체가 없고 일단 소비가 얼었다.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님들은 지역마다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쉬는 날이 없었는데 요새는 포크레인 기사들이 그냥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체감하는 경기가 최악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 당국이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고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그냥 대놓고 받고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고 노래를 부르고 도대체 우리 국민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진보정당도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유권자만 탓하는 것은 아니고 진보정당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 입법들을 왜 추진을 못했는지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후퇴하게 됐는지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정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끝으로 이제 우리 김 의원님 전문분이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난 5일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는지 짧게 좀 비평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북진 통일은 이승만 대통령 이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또 이승만 대통령을 또 그러니까 영화가 나온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천공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북진이요? 네. 네, 아니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2025년 통일론을 얘기했거든요. 천공이 얘기했죠. 네, 내년. 네, 내년이에요. 네. 2025년이 아니, 멀지 바로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2025년 통일론을 얘기하는데 천공이 한 얘기가 이게 있어요. 지금같이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된 때가 기회다. 크게 한번 긴장이 고조돼야 파국이 있고 통일의 길로 간다. 오히려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북진 통일을 얘기한 그 신년 연구기관장과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신년 간담회에서 정확히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자유북진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참석자들 다 공무원들의 발언 중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건 통일의 기회입니다. 자, 이 싱크로율이 거의 99%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천공의 이야기가 어떤 관료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저 통일부나 그 기관장들한테 전달됐는지 저야 모르죠. 그 중간에 뭔가 블랙박스가 있죠. 그러나 입력값하고 결과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블랙박스를 통과했는데 오히려 더 세련됐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게 진심인 거예요. 저게 바로 이 정권에서 저변에서 흐르는 어떤 극우주의자들의 신호 코드가 완성됐다. 그게 바로 통일론으로 표출되는 거다. 그게 이제 지금이 기회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북한을 한 번만 더 굴복시키면은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든 남한이든 북이든 저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어떤 극단적인 원한과 적대에서 통일이라는 추상적 이미지가 이걸 포장을 시켜버린다 그럴 때 저는 그것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말하는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말은 통일이라 그러지만 그건 지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런 망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통일부 장관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 심리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네. 그게. 북한에서는 그 라디오 한 번 들으면 무조건 요즘 사형입니다. 다른 범죄는 뇌물로 다 빼주는데 남한 드라마나 문화 접은 거는 청탁이 안 통한대. 그 정도로 세라. 이거 그 체제 내에서는 뭐 거의 독약이라는데 이게. 근데 사실 우리 주류 언론들이 그리고 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 최재형 목사가 공개한 천공의 영상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2025년에 통일이 된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눈 감았다 뜨면 통일이 될 수 있게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새벽같이 오는 거군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방식은 사실 핵전쟁이거든요. 다음 전쟁은.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주장을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그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또 이 김용건 통일부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매개구리가 정말 없을까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 기자들이 매개구리 적극적으로 확인됐죠. 취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개고리가 김건희 여사였던 거예요. 그 최 목사가 그 천공 영상을 촬영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통일을 위해 내가 뛸 거다. 남북관계 역할을 어. 하겠다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천공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떤 절대존엄으로서의 그 작동되는 남한식 그 절대존엄 체제다 이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게 유사성이 있다는 이 추론을 못 해내면은 그게 뭐 어디 지식인이고 언론입니까? 제 눈엔 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 떠나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이유는 상식의 복원이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타난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해명된 게 없어요. 예컨대 대통령실을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천공의 개입설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하튼 종합해 볼 때 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상식의 정치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있는 정치권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이거를 상식을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유권자들도 그런 차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선거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두 분 이렇게 열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을 또 훌쩍 넘어서 늘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워낙 이렇게 수다쟁이. 네, 김윤대 의원님이나 장 기자님 같은 경우에 워낙 핵심을 찌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지만 저희 10만 구독자 1등 공신은 두 분이다. 대장남매다. 아유, 아닙니다. 뭐 네. 그렇게 인정해 네. 주시니 네. 저희로서는 영광스럽죠. 뭐. 꼭 계속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20만 30만 될 때까지 장기 계속 계약 나오고 하시는 거죠. 싶습니다. 네. 예. 네. 경향TV 사랑합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경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예. 저 당연히 미디어. 저는 매일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편의점 듣습니다. 상생방송. 내일도 나갑니다. 내일 구교영 기자님,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구교영 기자님이 나와서 쭉 정치 해설을 해주시는데, 와, 저희가 완전히 감탄을 하면서, 오. 여러분 내일은 편의점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구 기자님의 정치 분석, 탁월하십니다. 너무 갑자기 부담되네요. 다음번부터 아예 사회를 봐요. 그러니까, 그게 낫겠어요. 정의당 비판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보니까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오후 4시에 또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